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장단기 금리 역전 기념 특집 방송. 근데 기념해야 되니까 아침에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배경은 보시는 것처럼 뭔가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고 불확실한 환경인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선 이 그림에 보시면은 블룸버그에서 나온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0%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터치를 했네요. 잠깐 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봤더니 2019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이후로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작년에 2019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로 주가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올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생각보다 많은 기간 동안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만 안 터졌으면 이러다 계속 갔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좋았다.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장단기 금리인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 난리냐?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이해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장기 금리, 뭐 단기 금리 그러면 사실 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 중에 뭐가 있을까요? 단기 금리가 있고 장기 금리. 여러분이 돈을 누군가한테 맡길 때 하루 이틀 만에도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게 해줘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맡기는 경우가 많죠. 언제냐면 예금입니다. 은행에다 예금을 맡길 때는 단기 금리로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이자가 왜 이렇게 쥐꼬리만큼이야? 이유는 단기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금리는 그래서 낮아요. 대신에 장기 금리, 여러분이 대출 받았을 때 내는 금리는 장기 금리죠. 1년 만기. 그러니까 1년이잖아, 장기잖아. 내일이라도 찾을 수 있는 돈하고 1년이 달라요. 당연히 예금 금리는 쥐꼬리, 대출 금리는 왜 이렇게 높아? 요게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단기 금리 그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예금 금리, 대출 금리라는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역전이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은행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금 금리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대출 금리가 이만큼입니다. 이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좋아. 돈을 벌 수 있잖아. 이만큼 이자 놀이 할 수 있잖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점점 축소되는 겁니다. 뭐야, 왜 이래? 붙여버렸어요. 은행에 있는 지점장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이호석 대리, 저기 오늘부터 대출하지 마. 뭐 지금 뭐 붙어가지고 돈도 못 버는데 뭐하러 대출하냐,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은행에서 무슨 뭐 땅 파서 장사하나? 금리 축소되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대출 안 해준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대출을 안 해주면 대출 받아야 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출 받아서 뭣도 사고 뭣도 샀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대출이 유동성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장단기 금리차가 갖는 의미를 아주 쉽게 설명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도 진짜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리세션이 왔을까요? 가장 최근에 역전이 잠깐 됐었던 2019년으로 가보면 2019년에 역전이 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물론 코로나 때문이지만 잠깐만, 진짜 리세션이 오긴 왔었네요. 그죠? 오긴 왔었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 2008년 또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이죠. 그때도 장단기 금리차가 먼저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세션이 왔네요. 진짜 온 것 같은데 이거? 2000년대 초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한참 역전된 다음에 결국은 리세션이 왔죠. 이거 보니까 이게 그렇긴 한데, 잠깐만요. 1980년대에도 잠깐만, 이건 뭐지?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장단기 금리가 크게 역전됐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역전됐다가 돌아왔다. 이때는 지금 연준이 지금만큼이나 혹은 그때 지금보다도 더 혼란스러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빼고 세 개를 보니까 세 가지 경우 모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로 리세션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보시면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진짜로 확인될 때까지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시간차 공격. 이게 시간이 중요하거든. 이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진짜 역전이 분명히 됐잖아요. 역전된 다음에 분명히 경기 침체가 왔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차 공격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장단기 금리차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하면 대출금리, 예금금리 이해하시면 된다. 끝. 자, 두 번째는 시간차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돈이 없는 회사들은 힘들어질 수 있다. 반면에 돈이 많은 회사들은 콧노래를 부를 수 있다. 왜? 돈이 많아서 내가 이거 어디다 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 회사가 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 근데 제 금리 올리니까 힘들어지는구나. 아이고 더 은행에서 돈도 못 빌리고 그만해. 내가 사줄게. 요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돈 많은 회사는 오히려 좋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환경이 되면은 빈익빈 부익부. 좋은 애는 더 좋아지고 안 좋은 애는 더 힘들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이제 장단기 금리차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논란들이 일어날 거고 앞으로도 계속 뭐 이코노미스트는 이코노미스트대로 뭐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계속 이제 막 야 내가 맞아 네가 맞아 막 이게 말들이 많을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논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2019년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지만 그 이후로 주가는 많이 올랐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연준이 하는 말인데 2년하고 10년물 금리 차이는 보지 마. 3개월하고 10년의 그 차이를 봐야지 그게 더 훨씬 더 정확한 거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니까 2019년에 진짜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는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를 나타내는 ISM 제조업 지수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주가는 왜 올라? 라는 얘기가 이때 당시에도 나왔던 겁니다.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 주가 왜 계속 오르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이때도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때 누가 올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누가 올랐느냐를 찾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올라간 것들 중에서 당시에 유명했던 주식들 있죠? 마가프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까지 5개의 회사만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얘가 거의 다 올라고 나머지도 오르긴 했지만 얘가 거의 다 올랐다. 중요한 거는 이런 빅테크 회사들 큰 애들이 더 좋고 안 좋은 애들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때도 나타났다라는 거죠. 지금 다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생각을 해보시면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죠. 네, 이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까지. 그래서 미국에서 시가총액의 변화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2019년 6월 그때쯤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기 전 이럴 때랑 2020년 7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와우 맙소사. 와우. 뭐가 바뀌었나요? 이 그림 보시면은 이거 뭐 여기 이만하던 회사가 이만해지고요. 이만했던 애플도 이만해지고요. 뭔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큰 애들은 더 커지고 작은 애들은 여기 있던 작은 애들은 너무 쪼잘쪼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런 환경이 되면 경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환경이 될수록 큰 애들은 더 커지고 작은 애들은 작아진다. 근데 큰 애들이 비중이 너무 커져가지고 걔네들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올라갔다라는 것이 아니고 큰 애들이 영향력이 더 확대되면서 그들의 시가총액이 커졌던 영향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연준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준이 진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진짜 똑바로 안 해.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구모 대표님이 쓰신 샤워수의 바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그림의 버냉키가 물을 이렇게 틀고 있는 거죠. 물에서 이게 돈이 나오네요. 네, 저런 샤워기가 있으면 좋긴 하겠네. 근데 어쨌든 따뜻한 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뜨거! 차가운 물로 돌리려고 하다가 차가워! 이게 너무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고 연준이 어떤 이렇게 통화 정책을 정하고 이런 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고 그래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 연준 편이야? 왜 그렇게 연준 편 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문제가 쉬운 문제인데 연준이 잘못해서 못 푸는 건
라고 생각하는 거랑 이 문제가 원래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인데 연준도 못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이런 현상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연준이 며칠 전에 그래서 긴급하게 보고서를 하나 작성했는데요. 보고서의 제목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건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알겠습니다. 네, 두려워 말라. 왜 연준이 무슨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지? 일드 커브가 역전될 테니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뭐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사실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역전될 때마다 사람들은 걱정할 거거든요. 어떡하지? 경기 침체 올 건데 그럼 나 오늘 탕수육 시키려고 그랬는데 아예 먹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기가 그렇게 되면 더 빠르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연준이 보내줘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경제활동 계속 하세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긴축을 많이 할 텐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려면 경제 주체들한테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가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요?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네, 그쵸? 네, 근데 연준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파란색 선이 2년물과 10년물, 빨간색 선이 3개월물과 10년물 금리인데 이 두 개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 차이를 보지 말고 3개월물하고 10년물 금리 차이를 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구차하지 않나요? 솔직히 여기 보면 과거에 보면 2019년에도 야 빨간색이 더 잘 맞춰 그때 너무 이거 2020년에도 빨간색이 더 맞췄다고 이거를 뭐 수식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그렇다고 치고 너무 구차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연준? 구차하긴 구차하죠. 내가 그걸 모르냐? 그러나 지금 봐봐. 지금은 빨간색은 괜찮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구차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는 언제 이제 경기 침체가 올지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르고 그 시간차 공격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드리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느낌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고점을 뚫고 S&P 500이 가자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은 한 30%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대신에 S&P 500 기준으로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좀 더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좀 진정되고 박스권에 유지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분명한 것은 큰 애들은 더 커지고 작은 애들은 작아지고 퀄리티 높은 애들은 올라가고 낮은 애들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 이코노미스트 한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는 사실 장단기 금리차조차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역전됐잖아. 그래서 의미 없다. 그건 더 이상 보지 마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장이 어떻게 이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파란색 선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고요. 주황색 선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만큼이나 올라갔다가 최근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주 요 며칠 사이에는 또 다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지만 채권시장은 어쨌든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게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까지 채권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지만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이거 왜 계속 오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요게 이후에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지나치게 지금 안도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세우는 입장에서, 전망은 그렇다 치고 전략을 세우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나무처럼 하면 죽는다입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시나요? 근데 붕어빵 기계에는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넣고 팥을 넣은 다음에 이거 잘 적당한 시간에 익히면 붕어빵이 나옵니다. 이거는 뭔가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밀가루랑 팥을 넣으면 붕어빵이 나옵니다. 그거는 결정이 돼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세상 일은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 방정식의 이름은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에요. 뭐 말도 어렵네. 유체 역학을 풀기 위한 방정식인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뭔가 투입 변수를 넣었을 때 이게 도대체 진짜 어렵다. 세상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쓰더라도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오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너무 복잡한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하건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유튜버가 됐든 누가 됐든 지금부터 경기는 어떻게 되고요, 주가는 어떻게 되고요, 이걸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도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지금 연준 의원들도 지금 다 머리 아파. 근데 어떻게 맞추냐는 거죠. 그걸 맞춘다는 거는 뽀록이죠, 뽀록. 우연히 맞출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럴 가능성 매우 높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은 뭐냐?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나무처럼 하지 말고 갈대처럼 하라는 겁니다.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서가지고 이게 맞아, 주가는 올라야 돼, 아니야 주가는 급락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살아남기에 매우 불리한 자세입니다. 갈대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너는 왜 이렇게 주장이 뚜렷하지 않고 모호하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뭐야 결론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뭐야 주식을 사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말도 안 해주고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생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생존하려면 적당하게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지만 그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그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